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모시고 7월 금융시장 전망하고 투자전략 점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 네.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진행하는 사람 입장도 정말 무거운데 이 글로벌 증시가 참 여전히 불안해요. 네. 시장 여전히 이제 공포에 휩싸여 있고 네. 참 이게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일단은 심리적인 부분들만 본다면 금융위기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투자 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AAII라는 전망치가 있거든요. 예.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예. 약세 전망은 2008년,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보다도 약세에 대한 전망 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 2008년 금융위기 때죠. 그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 강세 전망은 2008년도 깨고 내려가서 2004년, 2005년 수준까지 내려가 있고요. 예. 그리고 강세 전망하고 약세 전망을 이렇게 빼준 거를 보면은 얼마나 시장을 약하게 보느냐, 강하게 보느냐 이 그림인데 지금 이게 이제 이 선 윗부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강세 전망이 우세한 그렇죠. 거죠. 예. 강세 전망이 우세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갈수록 약세 전망이 더 세다라는 건데 이것 또한 2008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금융위기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언제였냐, 무슨 일이 벌어졌냐,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각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거기에 버금가는 아니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공포 심리가 시장을 굉장히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왜 공포 심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솔직히 경기 지표들을 보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계속적으로 악재들 그리고 불안감들이 확대 재생산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 경기 침체 우려 이 두 가지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을 밀어내고 있었고 여기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6월 달에 발표되었던 5월 CPI가 예상보다 너무 높게 나왔고 3월 고점을 넘어서면서 이제 물가는 정점을 통과했습니다라는 시그널에 대한 기대감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통화 정책에 대한 걱정들은 굉장히 커졌고 경기 침체,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금리 인상을 더 많이, 더 빨리 하게 된다면 결국엔 경기 침체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불안감들이 더 레벨업되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레벨 다운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한국 증시도 보면은 4분기 연속 하락이에요. 네. 이게 거의 역사를 보면 손꼽을 정도라고 네. 하는데 이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 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까지, 그러니까 반년이 지났거든요. 예. 6개월 동안의 수익률을 보면은 코스피는 마이너스 20% 밑으로 내려갔고 코스닥은 거의 30%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예. 글로벌 주요 국가들을 보면은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나라들은 특히 미국은 올해 1분기, 올해 2분기 하락했다면 코스피는 작년 6월 고점으로 3분기, 그러니까 2021년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4개 분기 연속 하락했거든요. 언제 이런 적이 있었냐? 되돌아가서 본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2008년 그리고 그때는 2008년은 5분기 연속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심각했는지 좀 아시겠죠? 금융 시스템이 붕괴돼서 한번 무너지고 그리고 그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니까 더 무너지는 그림들이 나오면서 5개 분기 연속 하락했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투자 심리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전으로 돌아가면은 IT 버블 때, 그죠? IT 버블 때가 있었었고 그런 그림들을 본다면 굉장히 심각한 버블이 붕괴되거나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런 수준까지 주식시장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안에서도 코스피는 먼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반기 동안에 글로벌 최하위의 수익률을 기록할 정도로 글로벌 증시 안에서도 좀 미운 오리 같은 어떻게 보면은 소외된 듯한 그런 증시 흐름들이 올해 상반기 내내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최근 중국하고 좀 비교도 되는데 네. 어쨌든 이 비교 범위를 최근 4분기로 잡아서 그렇지 네. 코로나 발생한 이후로 보면 네. 사실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제 네. 떨어진 건데 그래서 아직 더 내릴 그 여지가 있다. 네. 아직 지하 몇 층까지 들어갈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비관적인 분들도 계세요. 네. 이게 한국 증시가 이렇게 유독 약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한국만의 자체적인 동력은 조금 약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코스피가 2020년 3월 23일 저점을 찍고 쫙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산업 구도가 되게 좋았어요. 예.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 제약 바이오, 자동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업종들이 시가총액 최상위권에 위치하면서 저물가 그리고 경기 턴어라운드,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를 최대한 많이 받았던 예. 나라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1,400에서 3,300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상황이 바뀐 거죠. 금리는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둔화되고 거기에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걱정들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강하게 올랐던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었다면 지금은 가장 취약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6월 달에 급락세는 저도 세미나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제가 뭐 펀더멘탈적으로 설명드릴 게 없다. 수급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하면서 많이 말씀드렸던 게 반대 매매 그리고 디레버리징이라고 하죠. 예. 빌렸던 자금들을 좀 갚아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반대 매매랑 디레버리징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냐면 반대 매매는 신용융자, 신용잔고를 가지고 가늠할 수 있는데 디레버리징이라고까지도 붙인 거는 최근 스탁론이나 CFD 계좌 같이 파생 계좌들, 빌린 계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데이터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의 물량도 상당 부분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반대 매매 규모를 보시면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용잔고 감소 규모가 5일 누적으로 보면은 약 1조 3천억? 근데 10일 누적으로 보면은 3조가 넘기도 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많이 나왔다라는 것보다도 시가총액 거래량 대비 얼만큼 많이 충격을 받았냐라는 부분인데요.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고 규모를 보시면은 이 비율이거든요. 예. 시가총액 비율 대비로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0년 3월 달이 마이너스 0.2324 정도까지 굉장히 많이 충격을 줬다가 예. 그 다음에는 막 바닥을 잡아갔는데 보시면은 0.1 마이너스 0.1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점을 통과하고 반등하고 정점을 통과하고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왔는데 이번에 그 정점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거래대금 대비 더 충격의 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 거래대금이거든요. 예. 거래대금 대비 신용잔고 감소 규모를 보면 5일 누적으로 봤을 때 2020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용잔고가 감소하고 뭐 반대 매매가 나오고 디레버리징 매물이 출회되는 강도는 금융위기 때 이후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에 따라서 시장이 코스피가 2300선까지도 힘없이 밀려났고 그런 이유로 시장이 굉장히 많이 글로벌 증시 대비로도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게 5일 누적이 아니라 10일 누적으로 보면 2020년 3월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예. 그 정도로 반대 매매, 디레버리징 매물에 의한 충격이 굉장히 컸고 시장을 밀어내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이제 뭐 코스피가 실적, 펀더멘털 네. 이런 거에 비해서 뭐 극심한 저평가 영역이다. 네. 여기는 뭐 큰 이견은 없는 것 그쵸. 같은데 결국 이제 수급 문제로 기결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수급 충격 뭐 정점은 지났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 통과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조금 규제를 완화하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방금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거래대금 대비 신용잔고 감소 규모 비율 또한 2020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까지 찍었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약간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반대 매매에 대한 수급 충격은 어느 정도 정점을 통과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또 6월 말 7월 초에는 다른 이슈가 또 들어왔거든요. 요즘 시장을 보면은 꼭 악재에 너무나도 민감한 것이 아닌가. 6월 말 7월 초 흐름들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들이 굉장히 커졌고요. 마이크론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난 분기 실적은 괜찮은데 이번 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너무 안 좋게 주면서 그때부터 한국 반도체, 대만
이 두 나라가 굉장히 취약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하나가 있었던 것은 중국 관련 이슈들. 그러니까 7월 말, 6월 말 7월 초에는 어떻게 보면 중국과 같은 동조화 현상을 보였다면 반등을 좀 세게 했어야 되겠죠. 예, 그렇죠. 중국 경기가 좋았고, 경제지표도 좋았고, 근데 중국 정부 관료들이 중국 관련된 발언들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이 하면서 오히려 중국 관련주들이 대폭락했거든요. 거기다 수출에 대한 모멘텀, 경상 무역 수지 적자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것들이 6월 말 7월 초에 쏟아지면서 시장이 반등을 하기보다는 2300선마저 무너뜨리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매크로 환경, 펀더멘털 환경 대비 많이 떨어져서 언더슈팅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주변 여건들이 좀처럼 이 저평가된 정도를 되돌아보게 하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수급적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악재가 나오니까 더 불안하고, 더 불안하니까 매도가 더 출회되고, 매도가 출회되니까 레벨이 떨어지니까 또 반대 매매가 나오고, 더 심리적 불안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시장은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어떤 그냥 거대한 소용돌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소용돌이 안에 있다 보면은 우리가 진짜 어디 있는지 길을 그쵸. 잃을 경우도 많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좀 객관적으로 코스피 위치 어떻게 보고 계세요, 팀장님?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오늘 자료를 쓰면서 마지막 문장에 썼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이다.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이라서 2300선을 이탈하고 뭐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펀더멘탈과의 괴리를 생각해야 될 때다. 지금 그 공포 심리에 휩쓸려서 매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리를 하게 된다면 조금은 후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펀더멘탈과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를 보시면은 요 그림이 코스피 변화율하고 실적 변화율을 그려드린 건데, 예. 2003년 이후부터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비슷한 그림을 그려갑니다. 예. 그리고 좀 많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다시 되돌아가고, 예. 많이 벌어졌다 하면 되돌아가는 그림이에요. 이게 보통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했던 주인과 강아지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예, 산책할 때. 네, 산책이죠. 주인은 자기가 이렇게 가는데 강아지는 목줄에 따라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오고 저렇게 갔다가 다시 앞서거니 오고 뒤서거니 하지만 하는데 결국에는 주인한테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전년 대비 변화율은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이익 변화율은 아직까지는 플러스거든요. 예. 이 둘 간의 간극을 보면 마이너스 30% 이상 벌어져 있다는 거죠. 과거에 이 정도 벌어졌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인이 제 갈 길을 가고 있긴 한데 강아지가 너무 멀리 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되돌아올 수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 뭐 수출 증가율, 산업 생산 증가율, 그리고 소매 판매 증가율, 경기 선행 증가율 보면은 전부 다 이것도 플러스예요. 아직까지도. 예, 예. 그런데 주가는 이미 마이너스 30%다라고 보면은 실적 측면에서도 경제 지표적인 측면에서도 모멘텀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과도하게 밀려나 있는,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강아지가 돌아와야 되는 거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아직까지 돌아올 생각을 아직 안 하고 있다라는 걱정이 좀 있죠. 네. 이게 지금 이제 장중에 2,300이 네. 깨진 적도 있고, 뭐 2,200도 보장 못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죠. 이제 팀장님 당초 그 예상할 때 이제 3분기엔 좀 안 돌릴 리가 있고, 네. 4분기 가면은 이제 좀 안 좋아지고, 네. 내년 상반기를 거쳐서 이제 내년 하반기로 가면 좀 쭉 올라가지 않겠냐, 네. 이런 예상을 했었어요. 네. 이게 이제 더 하락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고, 네.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그런 타임 테이블에 대해서는 좀 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임테이블의 변화는 크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워낙 밴드 자체 레벨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반등 안도랠리 목표치를 원래는 2,800선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지금은 저희가 생각했던 라인, 버텀 라인에서 한 200포인트 정도 밀려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2,600선 중후반대까지 좀 레벨을 낮춰놓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뭐 2,200 간다, 2,100 간다, 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블러드 연은 총재도 말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블러드 연은 총재가 누구냐면은, 지금 미국 중앙은행 안에서 가장 강성 매파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지금 보면은 현재 경기 침체를 논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시장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분도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연내 3.5%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너무나도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걱정이 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는 지금 개인적인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면 2300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력 테스트는 할 수 있어도 여기서 다이렉트로 2200, 2100으로 가는 그림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2200, 2100으로 가는 과정은 아마도 앞서 보여드렸던 뭐 이익 증가율이라든지 그리고 매크로 지표들, 경제 지표들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가고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ISM 제조업 지수가 50 밑으로 가는 그림이 나올 때쯤 예. 아마 2100 그 밑으로 갈 수도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로는 내년 한 상반기쯤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년 1, 4분기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지난 주말에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특히 신규 주문은 5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보통 50 이상이면은 확장 국면, 50 미만이면은 수축 국면으로 말을 하는데 신규 주문이 50 밑으로 내려갔다는 게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저희 이코노미스트랑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둔화되는 속도가 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자, 그러니까 7월 4일자로 자료를 내면서 아마 바텀라인은 2050선 정도가 될 것 같다. 1, 4분기, 2023년 1, 4분기. 그러니까 경로를 보면은 3분기, 2분기 말 3분기 초에 2300선 지지력 테스트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력 테스트하고 2600선 중후반 때까지 반등을 했다가 다시 2050선 정도로 내려가는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시점이 좀 빨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쯤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결론은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블러드 연준이제도 말했듯이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 온전히 녹여내기에는 반영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많이 강아지가 주인한테 너무 멀리 가 있어서 지금 목줄이 팽팽해져 있다. 언제든 이렇게 돌아와도 문제가 없는 아니면은 돌아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목줄이 참 팽팽한 게 네. 강아지가 지금 너무 앞서가지고 네. 도망가 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에 대한 과도한 우려 때문 아닌가 네, 싶은데 맞습니다. 이 우려가 좀 그렇다고 하면은 네. 진정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더 이게 악화되는 분위기입니까? 일단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가 홀로 레벨 다운된 거는 국내 변수에서 찾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급 변수 이런 것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매크로 환경들이나 그동안 시장이 걱정했던 것들을 보면은 좀 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코스피가 이 정도 레벨 다운된 거는 산업적인 측면, 중국 변수, 국내 수급 변수에서 찾고 있지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나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들은 더 오히려 더 완화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 보여드리는 게 점도표인데요. 예. 제가 저번 6월 FMC 끝나고선도 한번 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점도표가 대폭 상향 조정된 건 맞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간다는 그림은 아니에요. 매파적으로 가는 건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로는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점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이 점 하나하나가 연준 위원들의 의견인데 여기 하나씩 모여가지고 평균이 3.4인데 가장 올해 안에 이 정도는 가야 돼라고 가장 강하게 본 사람이 4%거든요. 한 분이네요.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의견들은 4% 이상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죠. 그리고 내년으로 간다 하더라도 4%대 초반 넘어갈까 말까 정도로 보는데 시장에서는 요 하나 그림 보여드리면 요 그림이 뭐냐면 연내 올해 안에 2022년 연말까지 3% 이상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확률과 회색 선은 연내 올해 안에 4% 이상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확률이 있었는데 시장이 6월 초중반에 충격을 받았던 거는 요 4% 때문입니다. 연내 4% 이상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확률이 확 0이었거든요. 올해 내내 0%다가 50%를 넘어간 적이 있네요. 52.9까지 올라갔습니다. 52.9까지 확 튀면서 시장이 막 충격을 받았죠. 금리 인상 4%까지 한데 그런데 이 그림들이 앞서 보여드렸던 점도표를 통해서 올해 안에 4% 이상 갈 확률은 거의 없어. 해도 한 명이야 라는 게 보여지자 이게 8%대, 6%대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그림들만 본다면 연준의 통화정책은 매파적으로 가고 있는 건 맞지만 시장의 걱정은
많이 완화됐다. 당초 우려했던 공포스러웠던 흐름에서는 좀 벗어났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런 그림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증시가 이 정도 레벨에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언더슈팅이다, 좀 과도한 하락이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 최근에는 뭐 중국이 좀 부러워요. 그쵸. 뭐참 선방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니, 보통 때는 우리가 이렇게 참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했었는데 네. 이번에 왜 이렇게 좀 괴리가 많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제 코로나 봉쇄도 풀리고 네. 또 경제 지표도 참 잘 나왔어요.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좀 더 기대해도 되는 거겠죠. 중국은 그동안 풀어놓은 유동성 그리고 재정정책, 경기부양정책들의 힘이 좀 탄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그림 중에 크레딧 임펄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중국 내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풀었나, 예. 신용 레버리지가 얼마나 강해지나 이 그림에 따라서 경기 흐름들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보시면은 2020년 초부터 이거는 쭉 둔화됐었습니다. 작년 말까지. 예. 그러다가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올림픽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작년 말부터 돈을 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리고 금리도 인하하고 지준율도 인하하고 통화 정책을 보면은 글로벌 긴축 사이클과 정반대의 흐름들을 보여줬죠. 그 결과 이 크레딧 임펄스라고 하는 유동성 모멘텀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다가 경기 부양 정책들을 막 쏟아부었죠. 소비 쿠폰을 뿌렸고 세금도 인하해주고 그러면서 지금 6월 말 7월 초에 발표된 PMI는 전부 다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2달 만에 다시금 확장 국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50을 넘어서는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중국 경기는 이제 반등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이 말씀드립니다. 그래프만 보면 완전히 V자네요. 네. 그만큼 돈을 많이 풀었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상하이에서도 전투에 승리했다라는 선언을 했고 그리고 베이징도 일부 지역에서는 좀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그림 보시면은 지하철 이동량인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중국도 굉장히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요 회색선이 상하이인데요. 상하이 일평균 지하철 이동량이 1000만 명이었어요. 근데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0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전혀 이동을 못하게 만들었었는데 이게 최근 600만 명까지 확 올라갔고 그리고 베이징도 한때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 조치를 강화했거든요. 봉쇄 조치를. 예. 그러면서 평균 800만 명이 이용하던 지하철을 지금 100만 명대까지 떨어뜨렸다가 최근 500만 명대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본다면 최악의 상황에서 좀 경제가 좀 활력을 찾아가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주택거래지표, 무역지표 이런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5월, 6월 들어서부터는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뭐 일시적인 반등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7, 8월 정도까지는 경기 회복, 경기 반등세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다들 목 빼고 지금 이제 미국 쪽 보고 있는데 그렇죠. 이 향후 미국 증시 향방 가늠할 핵심 변수 네. 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바이든의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바이든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지금. 예. 여기 그림에도 좀 그려드렸는데 바이든 지지율이 긍정 지지율이 지금 39, 지난 주말 발표된 것까지 하면 38밖에 안 되거든요. 부정 지지율은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그림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미국 내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의 선호도를 보면은 1위가 누구일 것 같으세요? 트럼프 아닙니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고 또 한 대학에서 매달 가상 대결을 시켜요.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근데 지난달에 1%포인트 차이로 트럼프가 역전을 했습니다. 가상 대결에서. 예. 지금은 그 격차가 4%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7월 달에는. 그 정도로 지금 바이든 인기가 추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런가를 보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예.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들, 미국인들의 걱정들이 93%에 달하거든요.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다가 70%가 넘고요. 예. 걱정하고 있다. 크게 걱정하고 있다도 20%를 넘어서 93%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바이든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지금 바빠졌죠, 바이든이.
중동 간다고 하고 사우디 맞는다고 하고 있고 지금 대중국 관세 철회 이슈 계속적으로 좀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원유 증산을 통해서 유가를 좀 낮추고 관세를 낮춤으로 인해서 물가를 안정시키자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얘기들이 많죠. 사우디랑 뭐 그런 합의가 가능할까? 중국이랑 그런 합의가 가능할까라고 하는데 지금 11월 달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이 상태로 가면은 완전히 참패거든요. 완전히 참패거든요. 그렇게 되면 레임덕도 조기에 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소한 7, 8월 달에 액션을 취해서 9월, 10월 달에 보여지는 물가 지표들은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지지율도 좀 반등을 하고 11월 달 선거에서 좀 선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대중국 관세 철회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무역 분쟁 당시 부과되었던 관세를 철회를 하게 되면은 미국 CPI는 이건 피터슨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건데요. 네. 미국 CPI는 1.3%포인트 떨어지고 환율은 1.8%포인트 올라가고 그리고 수출도 1.6%포인트 레벨업 된다. 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어요. 즉 그동안 시장을 막 오늘놓았던 물가 불안, 환율 변동성 확대, 교역에 대한 불안감,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을 일부 진정시켜 줄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미국이 하고 싶어도 중국이 반대하면 어떡하냐. 근데 최근 중국 관료 얘기들을 들어보면 관세 철회는 중국, 미국, 전 세계 경제에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공식적인 멘트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본다면 아마 7월 중에 이게 나오게 된다면 저는 좀 시장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과 전혀 반대되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 흐름들을 본다면 뭐 통화 정책이나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중 갈등으로 인한 여러 관료들의 발언 그런 것들이 한국과 중국 간의 차별화 현상들을 야기했다라고 본다면 미중 갈등이 좀 완화된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 코스피 시장에도 좀 더 긍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바빠진 바이든 행보에 향후 시장의 반등 동력이라든지 반등 탄력이 좀 달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가는 둔화되는데 음식료 가격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라고 한다면 물가가 완만하게 둔화되면서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경기는 불안해서 금리는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물가는 너무 높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면